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9주차죠. 우리가 이제 벌써 책의 절반을 다 왔어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상행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앞전에는 정신건강의 어떤 개념에 대한 거,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했다면 이번 장부터는 이상행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먼저 이상행동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무언가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번 주차에서 함께 공부하게 될 컨텐츠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행동의 준거, 두 번째는 이상행동의 설명 모델, 세 번째는 정신장애의 분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상행동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또 볼까요? 지금 보면은 무슨 이렇게 이상행동을 보이는데 전문가가 볼 때 멀쩡한 옷을 찢는다던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혹은 사회적 적응성.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가게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우린 노력을 하게 되어 있죠. 추운 곳에 살다가 더운 곳에 가면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이 덥지만 또 그 상황에 맞춰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적응 능력이 개인 차이는 있어요. 조금 더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좀 적응이 더딘 경우도 있죠. 또 반대로 어떤 위급한 상황, 당황할 만한 상황을 닥쳤을 때에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네, 이상행동을 보이는 분도 있고, 자, 이렇게 사회적 적응성과 전문가들의 심리 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시골에서 아주 그냥 그 버스도 하루에 한 두 번밖에 안 다니는 시골에 사는 아이와 서울 강남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고 큰 아이는 이 두 아이 간의 발달 단계가 다를 수 있어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시골에 있는 아이들보다 서울 도심에 있는 아이는 사교육도 많이 받을 뿐더러 여러 가지 자극적인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아이의 두뇌 발달이 더 빠르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애보다 우리 애가 느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 문화적 배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어촌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런 발달 단계를 보인다. 그 평균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양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 그 문화의 어떤 평균성, 동질성을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개인적 증거를 볼 거예요. 자, 개인적 증거는 개인의 주관적 느낌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호소와 주장을 중시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심리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증상에 대한 통찰 부족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거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여인의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척추뼈가 다 드러날 만큼 굉장히 말랐어요. 그죠? 속옷 차림인데 어깨뼈 보세요. 뼈밖에 없죠. 굉장히 말랐는데 이 여자가 지금 거울을 통해 보는 자기의 모습은 네. 통통을 넘어서 좀 뚱뚱하죠.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마른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말랐다고 느끼지 않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다이어트 식품 이런 거를 구매하는 사람은 정말 뚱뚱한 사람이 아니래요. 보통 날씬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여성이 평균 체중보다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뚱뚱하다고 느끼대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저는 유난히 엉덩이가 뚱뚱해요. 혹은 허벅지가 뚱뚱해요.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표준 체형 혹은 표준 체형보다 더 적게 체중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뚱뚱하다고 느끼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바로 개인적 증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끔 TV에 나오죠. 성형에 중독돼서
성형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시는 분 계세요. 근데 성형 전에 얼굴을 보면 예뻐요. 못생기지 않았거든요. 몇 년 전에 꽤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선풍기 아줌마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보면은 성형 전에 예뻤어요. 그리고 또 성형을 한 번, 두 번 했을 때도 예뻐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만족을 못하는 거죠. 눈을 하고 나면 코가 이상한 것 같고 뭔가 코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개인적 중거가 나는 더 마른 걸 원해. 뭐 이런 거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헬스하고 이런 분들은 가보면요. 뚱뚱하신 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날씬하신 분이 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게 개인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중거의 어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람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화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말라서 이분은 살이 더 찌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보기에는 자기가 뚱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식증, 뭐 음식을 거부하는 이런 질병에도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리적으로 그냥 내가 날씬하긴 하지만 조금 더 미용을 위해서 조금 더 빼고 싶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병적으로 심각한 경우에는 자신의 증상에 대한 통찰 부족이라는 거죠. 나는 사실은 지금 되게 말랐는데 내가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재에는 어떤 게 예로 나오냐면은 어떤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외모도 예쁘고 신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도 자신은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심리 검사에서 자신의 소망은 전신 성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되게 예쁜데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개인 증거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개인이 느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너무나 왜곡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PPT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가끔 왜 우리 TV 프로에서 나오잖아요. 뭐 그 집에서 쓰레기가 몇 톤이 뭐 발견됐다. 굉장히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데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뒤에 가면 나옵니다. 정신질환 가운데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어떤 수직광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들은 개인적 증거예요. 뚱뚱하지 않는데 내가 뚱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살을 빼고 싶은 거죠. 이번에는 통계적 증거입니다. 자, 이거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거예요. 걸리버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이 걸리버가 소인국을 갔어요. 소인국을 갔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다 조그마죠. 아니, 다 걸리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조그매요. 이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걸리버인데 걸리버가 이상한 거죠. 이 걸리버가 소인국에서 나와서 다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나온다면 네, 걸리버는 다시 정상 범주예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작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행동이나 정서가 타인에 비해 얼마나 일탈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정상이지만 모두 다 작기 때문에 유독 큰 걸리버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통계 그러면 대한민국 뭐 성인 여자의 평균 키 얼마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체중 뭐 얼마 이런 것들. 요즘에는 뭐 평균 소득, 평균 학력, 뭐 이런 거 평균 사교육비 많이 나오죠. 그 사회에서 지출하는 그런 사교육비를 n분의 1로 나눠서 수치화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객관적이고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가 가능하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체중이 30kg밖에 안 나가는데 대한민국 성인 여자의 평균 체중이 뭐 예를 들면 50kg더라. 그럼 나는 평균도 안 되는 거네라고 비교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딱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런 경우처럼 원래는 걸리버가 정상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척도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을 배우실 건데 어떤 척도를 대려면 그것을 잴 수 있는 그 기준이 명확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도구가 명확한가.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30kg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체중이 보니까 네, 그 체중계가 0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정확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원래 통계라는 것은 수치화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거에 맞게 이렇게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통계적 수치가 정확하냐도 봐야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0점이 맞지 않고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했다면 내 체중이 30이 나와도 나는 30kg가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있는 그 눈금에 내가 해당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회문화적 증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그 영화 얘기를 드렸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고민을 상담해 줬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시아버지 이마에 뽀뽀를 하고 나가요. 그걸 보고 저희 이제 할머니는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냐고,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시아버지 이마에 뽀뽀를 하느냐. 이게 이제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뭔가 다른 거죠, 우리와. 우리 아이에게 시자가 붙으면 왜 결혼하신 분 여러분들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시자가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관계인데 어떻게 그 관계에서 시아버지 이마에 뽀뽀를 하겠어요. 하지만 외국 사람이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서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사회 문화적 증거라는 것은 개인의 행동이나 정서가 사회의 규범이나 문화적 관습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증거예요. 이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우리 할례라 그러죠. 할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할례 받은 것처럼 남자분들 이제 포경 수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걸 저렇게 아기를 앉혀 눕혀놓고 지금 면도칼로 네,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땐 너무 잔인하고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포경 수술할 때 병원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근데 저게 저 나라에는 사회 문화적인 어떤 풍습인 거예요. 또 관습인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뭐 제7일째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남편이 아니 아내가 있는 남자 유부남과 뭐 간통을 하게 되면 저렇게 옷을 벗겨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거. 한국 사회는 저렇게 하면 명예훼손되죠. 네, 한국 사회에서는 큰일 납니다. 특히나 지금 한국 사회는 간통법이 위헌이라고 나온 상황이어서 민사로만 그냥 상간제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부 일처제의 문화니까 그나마 상간이니 뭐니 이런 게 있는데 뭐 일부 다처제 혹은 다부 다처제의 문화인 경우는 또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자기 아내랑 함께 자도록 하는 게 관습이래요. 네, 우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내 아내가 손님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동침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나라는 문화적 관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다 깃발을 세워 놓는데요. 우리 집에 지금 귀한 손님이 왔는데 지금 내 아내랑 자고 있다. 이거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려고. 네, 우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회문화적 증거에도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벗어던지고 독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거나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전에 보면은 이때까지 우리의 어떤 관습적으로 했던 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큰 파장을 일으켜 갖고 문제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허준 선생님이 과거에 제왕절개를 했었더라고요.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 교회 권사님도 이제 한 80 정도 되셨는데 어머니가 그 권사님의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과거에만 하더라도 제왕절개라는 방법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자연분만 하다가 난산이거나 뭐 이러면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는데 허준 선생님이 계실 때는 더 옛날이었죠. 근데 그때 제왕절개를 시도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의 사회로서는 너무나 쇼킹한 방법이었어요. 허용되지 않고. 하지만 그게 생명을 구하는 거였다면은 과거의 어떤 지금까지 내려오던 사회 문화적인 이런 준거보다도 더 나은 것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는 미얀마의 빠다웅족, 목이 길속 미인으로 여겨가지고 목에다가 많은 그 뭐 고리 이거를 걸어서 목을 길게 만드는 거. 또 뭐 중국에도 보면은 발이 작은 게 뭐 미인이라 그래서 발을 왜 꽁꽁 싸맨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사실 발이 적으면 몸은 커지는데 발이 적으면 걷기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을 때 막 뒤뚱뒤뚱 걷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그 사회에서는 내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2살 배기 아이와 미국의 아이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동일한 문화에서 동일한 문화를 보고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끼리 비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동의 적응성에 대한 준거도 있습니다.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사회나 집단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뭐 타인하고 적응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조직 내에서 서로 내 의견만 맞다고 우기면 안 되겠죠. 서로 뭐 타협하는 거, 물론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다수결의 원칙이든 아니면은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존중하는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사회에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 문화적인 준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이상이라고 간주했다면 이게 개인의 행동이 얼마나 사회 어떤 그런 규범상 또 사회 그 구성원의 행복에 맞냐는 걸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때리고 싶어요, 누군가를 그냥.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분이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맞은 사람은 영문도 알 수 없이 그냥 당한 거잖아요. 이게 개인의 행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범죄로 구분하고 있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문적 준거입니다. 심리학 혹은 뭐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보면서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려면 통계적인 준거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생후 몇 개월의 아이는 이 정도의 발달 단계를 보인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고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 수치에 벗어났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도 어느 정도의 허용 범위 내에서 예외가 돼야지 너무나 거기를 벗어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복지관에 근무할 때에 2돌이 넘어도 걷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태어날 때도 미숙아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돌을 전후로 해서 많이 걷죠. 돌을 지나가고 걷는 아이도 있지만 보통 이제 돌 전에 걷는 아이도 있고 이런데 2돌까지도 걷지 못한다는 거는 정말 통계 수치를 벗어난 거죠. 물론 나중에 걷긴 걸었어요. 걷긴 걷지만 또래보다 키도 작고 체중도 작고 태어나기를 워낙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친구였거든요. 뭐 나중에는 건강하게 크긴 했습니다만 성장의 이 발달 단계가 확실히 평균보다는 느리고 좀 평균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은 어떤 대화 방법, 군대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는 보통 다, 뭐, 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던가 행동이 군대는 다 까로 해야 됩니다. 다나 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알았다 뭐 이랬죠. 알았다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군대에서의 어떤 통용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복지 현장에 가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사 이러면은 아니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사회복지학부에 오시는 학생들은 대부분 좀 착해요. 착하고 이렇게 막 얕고 계산적이고 자기 거를 막 잘 챙기고 좀 이러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도 착한 사람들이야라는 좀 이미지가 많아서 착하지 않으면 착한 거하고 사실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거거든요. 전문성을 가져야지 착한 사회복지를 원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좀 뭐 월급이 잘 안 나왔다고 막 따졌거나 뭔가 좀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따지고 들면 사회복지한 사람 같지가 않다. 사회복지사의 어떤 평균치와 어긋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상행동의 개념 가운데서 이상행동의 설명 모델입니다. 왜 이상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어, 밉지 않는데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성형을 하는 경우에도 아까 우리 PPT에서 보듯이 왜곡된 지각을 가진 거예요. 그냥 예쁜데 자기 눈에는 미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예쁜 걸 알지만 더 예뻐지고 싶은 경우도 있고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이제 이론 가운데에 몇 가지 주요 관점에서 6가지 정도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분석적 접근이에요. 우리 이제 인행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정신분석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프로이드죠. 정신장애를 무의식적인 내적 갈등의 상징적 표현으로 갈등의 뿌리가 유아기에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프로이드는 유아기 때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이때 뭔가 치유되지 못한 것들 아니면은 이때 뭔가 충격받은 거 혹은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이게 치유되지 못하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라면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누른다는 거죠. 아까 제가 예를 드린 대로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누군가를 팍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안 돼.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린 참고 사는 거잖아요. 이 본능과 우리가 누르는 거 이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죠. 어린 시절의 갈등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다가 유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쾌락과 규율 간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성격 구조 내에서 균형이 와해되면서 불안이 유발되고 이 과정에서 갈등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무의식 속에 묻혀 있다가 나온다는 거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분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나는 크면은 부자로 살고 싶어.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넉넉한데도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친구들은 군것질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런데 이런 걸 못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면은 무절제하게 막 돈을 쓰는 거죠. 무절제하게. 그때 누려보지 못한 걸 지금 다 누려보는 경우. 어렸을 적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난 절대 외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방의 외도까지는 아니어도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대화만 알아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도 그게 싫었으면서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유아기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 부분은 인행사에서 자세하게 배우실 거니까 정신분석적 접근은 이 정도로 하고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행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주의적 접근이에요. 역시 이 부분도 우리 인행사에서 함께 공부했었어요. 이상행동도 조건하에 의한 학습으로 행동이나 습관 형성 시 부적응적인 역량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자극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강화를 받았느냐 혹은 부정적인 강화를 받았느냐. 긍정적인 강화를 받으면 더 신나가지고 그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어떤 행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이상행동이 되었다는 거죠. 부정적인 강화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칭찬받지 못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뭐 좋지 못했던가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타인들이 그거를 뭐 기뻐하거나 그게 아니라던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엇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 뭐 이렇게 해봐야 별거 없네. 우리 뭐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무언가를 이렇게 먹고 쓰레기를 주워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 잘했어요. 막 이렇게 오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이 행동이 옳고 그름을 몰랐다가도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나니까 엄마가 박수를 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보고 칭찬을 해주네. 아, 이 행동이 좋은가 보다. 라고 그렇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상행동 같은 거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강화를 받았을 때에 뭐 흔히 이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는 거는 일탈행위잖아요. 요즘은 뭐 중고생은 또 담배를 안 핀다는 말도 있어요. 철들어서 초등학생이 핀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탈행동을 했는데 친구들이 담배 피면 안 돼. 이거는 어른들이 하는 거야. 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와, 너 되게 멋있다. 간지 짱이야. 이렇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말이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내용이 지금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상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해야 맞는 건데 너 되게 멋있다. 간지 짱이야. 아 이러면은 아 이게 멋있는 거구나라고 영웅 심리 때문에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는 인지적 접근이에요. 인지적 접근은 뭐냐면 인지적인 정보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인지적 접근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인행사에서 네, 함께 배웠을 거예요. 백이라는 학자가 뭐 백이나 앨리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죠. 부정적인 면에 대한 실망을 과장되게 인식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앞에 가서 무언가를 발제를 해야 돼요. 근데 발제를 되게 잘했어요. 되게 잘하고 들어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발제거든. 발제를 되게 잘했다고요. 근데 넘어진 거는 한편의 실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발제를 잘한 건 다 까먹었어요. 넘어진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앞에 지금 발제를 너무너무 잘해서 오늘 이거 할 과제를 되게 성공적으로 조별 과제를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 조에서는 다들 나한테 너 너무 잘했어. 수고했어라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까먹었어요. 나는 지금 넘어진 것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넘어진 거를 기억 못하고 그냥 발표를 잘했던 아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넘어진 것만 기억할 거야. 다음에 나를 만나면 넘어진 아이라고 기억할 거야. 이렇게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과잉 일반화하는 거예요. 물론 넘어진 것도 기억하죠. 하지만 워낙 발표를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날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발제를 잘했던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것을 과잉 일반화하는 거죠. 인지적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인본주의적 접근입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씩 볼 거예요. 정신장애를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국의 네, 정신의학회에서 분류를 하는 건데요. DSM이라 그래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남의 역사 그래서 뭐 나와 있는데요. 디스오더를 장애로 번역하여 사용하던 것을 정신능력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우려가 있어서 정신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과거에는 뭐 정박아, 정신박야가 이런 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정신지체야. 지체라는 것은 발달은 하지만 우리 차량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가긴 가지만 너무너무 느리게 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이 지체가 돼서 아주 천천히 흐르는 거. 정신지체와는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발달은 되어요. 하지만 이제 일반 비장애인보다 느리게 발달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류를 했다는 거죠. DSM-5가 나오는데 저는 DSM-4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DSM-5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서 이것을 많이 이렇게 다른 용어로 발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교재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은 초년에 확연히 보이는 발달상의 장애 뭐 이런 것들, 또 사춘기와 청소년기에 나오는 거, 또 성인기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생애 주기별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자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은 보통 이제 돌이 지나고 유아기 때 보통 발견이 되죠. 일반적으로 아이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반응하지 않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행동들이. 그런 거는 보통 비교적 어릴 때 발견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애 주기별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DSM-5를 통해서 정신장애의 주요 요령을 봤는데요. 신경발달 장애에 대한 거, 또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불안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 배설 장애 등등등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신경발달 장애 같은 경우는 뇌의 발달이 지연되거나 뇌가 손상돼서 생기는 장애예요. 주의력 결핍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과잉행동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운동 장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는 망상, 환각, 뭐 인지 손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불안 장애는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는 어떠한 충격적인 외상 사건이 먼저 있어요. 뭐 세월호 사건 이렇게 그 사건 이후로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급식 및 섭식 장애는 우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음식물 섭취라던가 영양분에 관련된 장애겠죠.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먹고 뭐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아니 먹고 다 개워내는 거, 토해내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배설 장애는 주로 이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있는 건데요. 노인이 돼가지고 치매가 돼서 못 가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통 이제 뭐 유뇨증, 야뇨증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우리 교재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장부터 다룰 내용이 바로 이 6개의 DSM-5에 나와 있는 6개의 장애 유형 가운데 있고요. 그 외에는 양극성 관련 장애도 있어요. 기분이 너를 뛰는 거죠. 또 우울 장애, 또 강박 관련 장애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우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DSM-5에는 20개의 장애가 나와 있습니다. 해리성 장애도 있고요. 수면 각성 장애. 이렇게 따지면은 장애가 아닌 게 없어요. 저도 약간 수면 각성 장애가 있거든요. 잠을 좀 뭐 깊게 못 자거나 전부 다 장애로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심지어는 뭐 성별 불쾌감.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동성애가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남성인데 그 남성인 게 마음에 난 여성 같은 거예요. 적응을 잘 못하는 어떤 이런 개념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20개의 장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생애 관점에서 봤을 때 생애 주기 관점에서 봐서 유아기나 초기 아동기에 흔히 진단되는 장애를 먼저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동기, 청소년기,
그다음에 성인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뒷부분에 성인기에 진단되는 장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자폐 이런 거는 보통 비교적 유아기 때 발견되는 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애 주기에 맞추어서 유아 아동기의 정신장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는 이제 학기의 반환점을 돌아서 유아 아동기의 정신장애를 이제 함께 공부하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